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는 지금 아마 그 예측 불가능한 그런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맞이하고 있는데 제목이 그 4차 산업혁명과 그 지능정보사회 뭐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또는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 90분 정도 제가 강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들을 내용은 뭐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박병선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어떻게 이해를 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이야기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 강의를 끝내는 걸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작년 12월 6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우리 울산은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주로 그 조선해양, 그 다음에 자동차, 석유화학, 에너지,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인프라와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많은 거는 한 30%, 국내에 또 적은 건 한 20% 해서 산업 수도로서 그동안에 역할을 해왔습니다만은 최근 그 국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중국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으로 많이 공장이 이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울산의 주력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ICT 융합을 통해 가지고 고도화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3D 프린팅이라든지 디지털 콘텐츠 이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개원을 했고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안양창조산업진흥원하고 우리가 MOU를 맺고 앞으로 이런 ICT 소프트웨어 분야라든지 또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분야 또는 정보를 교류한다든가 인력 양성하는 이런 분야에 협력을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때 사인을 하고 우리 박병선 원장님하고 사인을 하고 오늘 저도 또 이렇게 와서 안양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양 창조산업진흥원과 우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협력을 해서 양기관이 좀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저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소리가 좀 나야 되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지를 이렇게 한 5분 정도 이게 재미있는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이 오는 경우에 사회라든지 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은 뭐 이 짧은 동영상에 들어있습니다만 이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기업이라든지 우리 또 인간에게 좋은 면으로 작용할 것인지 또는 뭐 나쁜 면으로 작용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각 시대의 경제,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면서 사회 경제가 혁신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이래로 세 차례의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는 아마 전기기관이 발명되어 가지고 기계화 혁명이 일어난 그 제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마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우리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서 미국에서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혁명,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대량 생산이 만들어지는 그런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 1960년도경에 이제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 또 발명이 돼가지고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사이버 세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정보화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세 차례의 혁명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그 지능정보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인간 이런 것들이 지능정보기술로 전부 연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제품도 만들어내고 또 공정도 새롭게 개선해서 지능정보사회를 만드는 거 이걸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능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화보다도 더 높은 그런 수준으로 산업이라든지 경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정의라든지 보는 시각은 좀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2016년도에 우리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크라우스 슈밥이 다양한 기술이 융합이 돼 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더 광범위한 범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20가지 정도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기술을 이야기를 했고 또 독일에서는 뭐 이것을 제조업에 국한해 가지고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 가지고 이 첨단 기술을 제조업에 적용을 해 가지고 제조업을 혁신시키는 그런 그 인더스트리 4.0으로 이해를 하고 좀 더 제조업 분야에 국한해서 지금 독일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애출이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아마 좀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보면은 이 초연결,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지능정보기술로.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되니까 초지능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초실감이 되는 이러한 정보통신기술과 다양한 과학기술, 지능정보기술의 융합에 의해 가지고 사회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는 대변혁을 초래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 제이 고도이라는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님은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좀 하죠. 왜냐하면은 이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는 허구다. 뭐 이래 가지고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자동화 이런 것들은 뭐 20년 전부터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해서 기존 디지털 산업의 진화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D 프린팅이라든지 로봇 또 유전학 뭐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지만은 이 지능정보기술은 모든 분야에 접목이 돼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범용성이 있고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동기는 결국은 그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보면 ICBM-A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T, 사물통신이죠. 인터넷 오브 띵 해서 모든 사물에 센서가 들어가서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모바일 통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하는데 그게 지금 4세대 기술이지만은 지금 5세대가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5세대가 되면은 지금 4세대보다도 속도가 1000배나 더 빠르고 용량도 100배가 더 많기 때문에 모든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실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 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IoT하고 모바일 기술에 의해 가지고 이 CCTV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 사물에 있는 정보를 전부 다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집을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이제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 보관을 하면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데, 그 빅데이터를 이 AI, 인공지능이 그걸 또 분석을 해서 그걸 학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지능 정보 가치를 창출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하고 이렇게 융합이 되면 스마트 공장이 돼 가지고 아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뭐 자동차하고 이렇게 되면 자율 자동차가 되고, 또 의료하고 이렇게 되면은 스마트 헬스케어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인프라하고 되면은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것들이 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의사결정이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 무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이게 이제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ICBM 그러면 우리가 뭐 대륙간 탄도 뭐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능정보 기술입니다. 이게 기반 기술이 되고, AI는 여러분들 그 알파고 보셨잖아요. 우리 2세대를 구동하고 알파고하고 게임을 해가지고 4대 1로 4승 1패로 아마 인공지능이 이겼지 않습니까? 제가 나올 때 한번 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인공지능 알파고가 76승 1패더라고요. 이게 대단한 그 이제 인공지능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기술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이런 슈밥이 말하는 한 9개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동인이 돼가지고 사회를 바꿔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뭐 어떤 장점이 있느냐, 참 특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은 한 4가지 정도 특징이 있어요. 먼저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연결이 되고 융합이 되다 보니까 초지능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도 연결이 되고, 현실하고 사이버, 아까 뭐 아톰하고 뭐 비트가 융합이 된다는 거, 그게 아주 핵심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이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영화에서 이야기하던 그런 터미네이터 같은 것이 현실로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은 전방위에 걸쳐서 융합이 이루어집니다. 뭐 의료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에너지, 뭐 아까 의료도 이야기를 했고, 뭐 금융, 도시, 유전학, 보안, 의료에서 우리 생활과 뭐 산업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하고 이 융합이 돼 가지고, 그 융합을 하면서 이 플랫폼화를 통해 가지고 융합이 될 수도 있고, 오투화, 그러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융합되는 거, 또 제조 기반의 서비스와 또 스마트화,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방에 걸쳐서 융합이 된다. 그리고 또 속도가 장난이 아니다 이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 한번 통계를 보면요, ICT 서비스가 1억 명 가입하는 기간이 보면은 75년에서 1개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선전화는 1억 명 가입하는데 75년이 걸렸습니다. 휴대폰은 16년이고. 근데 최근에 그 캔디 크러쉬 사가라고, 이게 아마 어린애들 좋아하는 뭐 게임인가 봅니다. 이거는 15개월 만에 1억 명이 가입됐고, 우리 여러분들 어딥니까 강원도 거기하고 뭐 울산에서 아마 최근에 포켓몬고 서비스를 했잖아요. 하고 뭐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했는데, 이것은 1개월 만에 1억 명이 가입했다. 그래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이게 과거에는 3차까지는 대량 생산을 했어요. 공장에서.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모든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 개인 맞춤형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퍼스널라이즈드 프로덕션 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CPS, 아까 사이버하고 현실 세계가 합쳐지는 게 이제 CPS인데, 인더스트리 4.0 이런 걸 통해가지고
유연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 요구사항을 충족해서 생산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되면 생산 형태도 중앙 집중형 조립 라인에서 이제 분산형으로 되는 거죠. 기본적인 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구에 따라 가지고 마지막에 와서 사람 요구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 요구 사항을 충족해서 개인별 맞춤형 제조 또 서비스도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것, 이것이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마 코렌이 아마 2010년도에 만든 이 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1850년도에는 그때는 뭐 1차 산업혁명입니까 뭐 1차하고 2차 중간에 이때는 이 간해수공업을 했기 때문에 개인 맞춤이 가능했어요. 그러다가 쭉 오면서 대량 생산 체제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최근에 이제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 맞춤형 대량 생산 또는 개인 맞춤형 별량 생산, 뭐 개인 맞춤형 소량 생산 이런 체계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개인 맞춤형 제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적용 분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ICBM의 이 기술이 모든 분야하고 적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적용 분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유전체하고 이게 융합이 되면은 개인별 유전자 특성을 분석해가지고 맞춤형으로 그 사람에 대한 질병을 예측해주고 이렇게 해서 게놈 프로젝트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홈하고 연계가 되면은 뭐 커넥티드 홈이 돼가지고 모든 전자제품이라든지 차량을 외부에서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고, 또 3D 프린팅하고 되게 되면은 1인 제조 시대가 와서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난다든가, 또 웨어러블 되면은 이 웨어러블 기기를 입고 우리가 증강의 인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장애를 극복한다든가, 뭐 자동차하고 이렇게 융합이 되면은 자율주행차가 돼가지고 무인버스라든지 택시, 뭐 무인기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뭐 이 도시하고 융합이 되면 스마트 시티가 돼가지고 도시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공장하고 이렇게 융합이 되면 스마트 공장이 돼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맞춤형으로 제조할 수 있는 이런 거, 뭐 또 로봇하고 되면 우리가 감성형 가사 로봇도 됐다가 뭐 산업용 로봇도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능 정보 기술이 이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과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런 코어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러한 지능 정보 기술은 경제사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다. 그래서 이건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이 개인이 제대로 이렇게 대응을 안 하면은 뒤처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 구조를 바꾸고 또 고용 구조도 바꾸고 또 교육도 바꾸고 또 우리 삶의 방식도 바꿔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글로벌 IT 10대 기업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2000년 이전에는 2000년 이후에 나온 이런 기업들이 없었어요. 뭐 있어도 저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이런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도약을 해가지고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알리바바,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보면은 10대 기업의 1, 2, 3, 4, 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거의 뭐 지금 10대 기업에서 1, 2, 3, 4를 차지하는 그러한 산업 구조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산업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앞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걔들은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데이터와 지식이 이제 사람의 경쟁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뭐 1차 산업혁명 때는 터지고 뭐 2차는 자보이지만은 우리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시장을 주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10대 기업을 보면은 2006년에 2개 있는데 2010년에 7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으로 기업이 갔다가 뭐 베트남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또 우리나라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리쇼어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고객 맞춤형을 해야 되고
로봇을 도입해가지고 뭐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이제 저 후진국으로 갈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후진국에서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디다스도 보면 중국에 공장을 갖다 놓았다가 이제 인더스트리 4.0을 하면서 독일로 가져와가지고 이 생산 기간이 6주에서 5시간으로 단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업 구조가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 플랫폼, 이 생태계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이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반의 통합 서비스가 출현을 해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압도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우리 우버라든지 뭐 공유경제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업이 이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플랫폼을 매개로 해가지고 산업 경계가 붕괴가 돼요. 그래서 전혀 안 했던 기업들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애플이 뭐 자동차 기업은 아닌데 얘들이 이제 IT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자동차는 기름 뭐 하고 저 껍데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플랫폼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글하고 애플들이 바로 자동차를 개발하고 우리 뭐 네이버도 자동차 개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의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뭐 GE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라든지 뭐 기관차를 만들었는데 이런 기업들도 플랫폼 사업자로 변모해가지고 도리어 프리딕스 클라우드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팔아가지고 70%의 수입을 올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승자 독식의 플랫폼 경쟁이 강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면은 뭐 대박을 터뜨리고 개발을 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잘만 타면은 또 세계 시장에 적은 비용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빅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요거 한번 뭐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빅데이터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여는 그러한 키 워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도 이 데이터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우리가 21세기 원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기업이 이제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이 지금 플랫폼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된 것도 플랫폼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시장에 통하는 한국형 플랫폼을 누가 만들면은 또 뭐 큰 기업이 되는 거죠. 우리 네이버도 뭐 2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네이버가 거의 우리 SK텔레콤이라든지 KT라든지 LG 주식을 다 팔아도 네이버 주식을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전문가들은 IoT라든지 핀테크라든지 게임 이런 분야가 또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플랫폼을 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고용 구조도 이게 앞으로 위험 노동 단순 이런 것들은 다 수요가 감소돼 가지고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중국 폭스사 근로자 수가 보면은 1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살아남는 그런 직업들은 자동화가 어려운 창의, 감성, 예술, 뭐 이런 창의 직무는 이제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뭐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자, 로봇 전문가, 로봇 외과 의사, 공유경제 컨설턴트, 이 듣보잡, 뭐 이런 것들이 이 경쟁력이 있는 직업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플랫폼 경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직업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기보다는 뭐 살면서 자주 아마 바뀔 겁니다. 비전형적인 고용 증가. 지금도 제가 한번 TV를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이 직장에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나오게 되면은 우버 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버 기사가 아마 2012년에 4,800명에서 2013년에 16만 명으로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가 되면 또 줄어들죠. 그런데 일자리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슈밥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2020년까지 현존하는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200만 개 생긴다. 그러면 500만 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8년에는 300만 명의 근로자가 AI, 인공지능을 상관으로 모신다. 뭐 이렇게 또 파트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일자리라는 게 정부하고 기업이 대응하기에 따라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극과 극이다. 예를 들어서 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게 되면 68만 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신산업을 못 만들고 그냥 로봇만 대체할 때는 164만 개 일자리가 없어진다. 뭐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도 의견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내면서 기존 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도화를 하고 자동화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런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핀테크라든지 VR, 이 가상현실이라는 이런 쪽에 듣보잡, 이 듣보잡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 신문에 나와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직업이라고. 이런 것을 런던이라든지 베를린 이런 데서는 스타트업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여기 와보니까 여기 뭐 창조경제 질문에서 뭐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아마 앞으로 여기서 아마 듣보잡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커피 마시고 이러다 보면은 이 새로운 직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20년 후에 사라질 직업 여러 가지인데 한번 보시죠. 이거 참고적으로
뭐 의사도 로봇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기능이 많이 줄어들어요. 정권 뭐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자율주행차가 되면 또 뭐 운전하는 건 또 이렇게 많이 줄이고 지금 또 운전석이 없어요. 이 사고 물류직들은 많이 없어지죠. 이건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가 되니까. 이 아마존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 이제 뭐 배달도 이게 드론으로 이제 하니까 뭐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적어지고. 벤츠는 2020년에 무인으로 하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니까 비행기 파일럿도 아무래도 이게 뭐 많이 기능이 약화되는 거죠. 지금도 뭐 비행기는 거의 무인이나 비슷하대요. 착륙할 때하고 이륙할 때만 잠시 그 조종사가 뭐 관심을 갖지. 그 외에는 좀 자동적으로 이 번역가도 이제 인공지능이 번역을 해버리니까 일거리 많이 줄고. 기사도 지금 인공지능이 쓴 기사하고 사람이 쓴 기사를 구분을 못한대요. 미국에서 한번 해봤는데. 절반은 20년 안에 사라질지 모른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앞으로 또 뜨는 직업을 한번 보시겠네요. 탑7인데요. (10년) 후에 최고 유망 직업 탑7인데요. They tasted like those cigarettes, staring at the moon. We'd go to bed in the 바이오 엔지니어가 이제 아주 유명한 직종으로 without a thread, and I can't wait to see what happens next. How far can we get?
보안 전문가. 이제 가방을 받습니다. 보안 전문가가. 이번에 우리 국방만이 다 뚫렸잖아요. 예술가라고 아무래도 이거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럼 로봇공학자 이것이 사이로 올라갔어요. 로봇. 그 다음에 헬스케어 종사자도 아주 3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그 다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제 2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가 이제 이 데이터 분석가가 이제 가장 감명받는 직업으로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예, 뭐 베스트 7 그 유망 직종을 알아봤는데 주로 보면 소프트웨어라든지 보안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교육도 지금 7세 어린이의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일자리 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육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런 토로이라든지 상방향 창의형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지금 학교에서도 코딩 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디지털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을 다 할 것이다. 이 잡스도 1년 정도는 컴퓨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2018년부터 초중고에 정보 과목을 집어넣고 또 중학교에 자유학기로 소프트웨어 멘토스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좀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우리 삶도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방의료라든지 여기서 삶의 편의성이라든지 안전, 맞춤형 서비스 이런 쪽으로 해서 삶이 많이 좋아지지만은 또 이런 해킹이라든지 또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로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살고 또 개인정보 유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를 한번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2030년 기준으로 발생할 경제적 효과가 의료 분야가 가장 커요. 110조로. 그리고 제조가 95조, 금융이 50조 이렇게 해서 한 185조에서 한 364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400조가 되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위한 이런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다. 일단 이렇게 아마 맥킨지에서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분야별로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기술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조 분야는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인더스트리 4.0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품 전 과정을 ICT로 연결해가지고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을 접목해가지고 기계가 스스로
공정을 제어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 시간에 최저의 비용으로 고객이 필요로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을 우리가 스마트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 공장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가상과 실물 시스템이 연결되는 거 CPX. 아까 제 비트와 아톰이 연결된다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정보와 자동화를 해서 실물 공장하고 컴퓨팅 환경이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서로 통신을 못합니다. 이거 따로 했는데 지금 지능화가 되면은 실물 공장에 뭐 IoT라든지 로봇, AR, VR, 3D 다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가상의 사이버 시스템에 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가고 또 여기서 그 정보를 받아가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할 그런 틈이 없어요. 지금은 사람이 모든 걸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공지능이 로봇이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공정을 만들어내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가 이해되고 지금 아무래도 이 스마트 팩토리 쪽은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으로 가장 앞서갑니다. 그래서 독일의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이 생각하는 공장인데 여기는 1000여 개의 센서와 스캐너를 각종 공장에 다 박아가지고 5천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제조 공정마다 자동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자동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상이 발생했을 때 1분 이내에 자동으로 재가동되는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7배 올리고 불량률도 거의 없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도 한 30% 정도 저감하는 이런 대표적인 성공 사례고 또 GE 같은 경우에도 제너럴 일렉트릭도 원래는 비행기라든지 뭐 기차를 만들어낸 회사였는데 지금은 그 수입의 70%가 서비스업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GE 제프리 이멜트 회장은 산업재 회사는 더 이상 쇳덩어리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이제 그 제품을 둘러싼 데이터 분석 기술 소프트웨어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프리딕스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물론 하드웨어 제품도 공급합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또 제공해가지고 수입을 70% 정도 올리고 또 이렇게 해서 아마 GE가 1% 효율성 향상으로 한 15년간 300조 원의 비용 절감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아디다스 안스바우 스마트 팩토리도 원래 이것은 중국에 있었는데 독일로 가져와가지고 로봇하고 3D 프린팅하고 센서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직원 10명이 연간 50만 클랩을 생산하는데 이것은 이제 소비자들이 뭐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로 내 신발 사이즈를 이야기하면 그거 이해가지고 3D 프린팅으로 설계해가지고 바로 만들어가지고 5시간 내에 배달이 되는 스피드 팩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그런 케이스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기도 반월 소재 자동차 피스톤 제조 중소기업 디사라는데도 이렇게 지금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CEO가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중간 2단계 같으면은 그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입니다.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 있고 지금 한국에서는 포스코 제철소에서 아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오셔가 포스 프레임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플랫폼이죠. 그래서 포스코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품의 현장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이 분석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쇠가 언제 녹는지 그러면 뭐 샘물을 언제 이런 걸 전부 다 거기에 있는 반장들이 했는데 지금은 그 반장들이 하는 걸 전부 다 데이터를 좀 축적해가지고 인공지능에게 기계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반장이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반장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그 회사가 안 돌아간대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몇십 년간의 노하우를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입력을 시켜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포스코에서는 아마 스마트 팩토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아마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 제조 분야는 스마트 팩토리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든지 IoT라든지 로봇 이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공장 전체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돼가지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이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이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또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지금 민간 합동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분야별로 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화성에
시범단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라는 이런 데도 가서 보시고 자기 그 기업에 맞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면 성공 모델을 확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스마트 시티도 똑같습니다. 스마트 공장처럼 모든 도시를 이렇게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거로 전부 연계해가지고 스스로 교통도 체증이 생기면 스스로 우회 도로를 안내해주고 뭐 여러 가지 먼지가 뭐 나면은 그것도 알아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이런 스마트 시티도 이런 정보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실시간에 파악을 하고 문제를 해 나가야 된다. 똑같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를 한번 보시죠. 이거 앞으로 한 15년, 20년 이후에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무인 전기자동차는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거죠. 운전을 안 해도 되고, 운전 제대로 혼자 돌아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운전대가 이제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지금 운전대가 있고 그냥 운전석에만 앉아있는데 저렇게 빅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전부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차량이 자기가 알아가지고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원증 대신에 생체 ID 카드. 이 생체 ID 카드는 위조가 상당히 어렵죠. 범죄도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죠. 열심히 이제 그 홀로그램으로 영상회의를 좀 하고, 통역도 뭐 이제 자동으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통역을 해주니까 이 뭐 통역사가 사실 필요 없죠. 식사도 자기한테 맞는 맞춤형으로 이렇게 식사를 먹고, 수면도에 캡슐에 들어가서 이제 잠시 또 잠 한숨 자고 말이에요. 그죠? 투표도 이제 온라인으로 투표장에 안 가고 생체인식으로 해서 이제 투표를 하고, 퇴근할 때는 이제 홀로그램 콘서트를 이제 보는 거죠. 가수가 없어요. 홀로그램으로 만들어놓는 건데 가수가 나와서 하는 거하고 똑같죠. 뭐 이제 가상현실하고 홀로그램, 이 죽은 뭐 엘비스 프레슬리도 바라바로 가서 공연 때 해주고, 퇴근은 이제 드론으로 이제 퇴근을 하는 겁니다. 방범 때문에 드론이 쫙 하니까 아주 뭐 방범 하시는 분도 또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진공 튜브 열차로 이제 프랑스 파리에 이제 가고, 이게 아마 극초음 속 비행기도 아마 4시간 이내에 아마 지구 한 바퀴 돌고, 이런 개인 우주 비행을 이제 가감합니다. 2030년에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오래 사셔야죠. 우리가 20년 전에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20년 전에 뭐 자가용이 뭐 없는 사람도 많았고, KTX가 없었잖아요. 지금부터 20년 지나면 뭐 충분히 저를 타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자, 그리고 이 의료 분야도 스마트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향후 80%의 의사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으로 이 장기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제 뭐 조금 아프셔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체를 하면은 오래 살 수 있고, 인공지능으로 진단하고 원격 진료라든지 의료용 로봇 이런 걸 해서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웨어러블 기기로 증강 인간이 만들어서 장애도 극복.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은 의료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도 지금 울산 유니스트하고 울산시가 게놈 산업기술센터를 개설하고 울산 게놈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000명 신청을 받아서 DNA를 받고, 또 내년에 2000명을 신청받아서 DNA를 받고, 또 2019년에는 7000명을 받아가 10,000명 게놈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개인 DNA를 받아가지고 그걸 전부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질병을 예측해서 치료를 해주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치병이라든지 불치병 이런 거를 고칠 수 있도록 DNA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신약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울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거도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가지고 증강인간 시장이 아마 폭발적으로 증가된다. 그래서 아마 2020년에 11억 3,500만 불에서 연평균 뭐 43.5% 이렇게 성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를 뭐 거의 보통 사람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또 급격하게 성장한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3D 프린팅이 이제 이러한 의료를 발전시킨다, 제조업을 발전하는데 아주 혁신을 위한 차세대 성장 동력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평균 한 25% 정도 성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뭐 여러 분야에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도 이제 뭐 차체라든지 뭐 지금 뭐 이 바퀴까지 이제 3D 프린팅으로 만든다든가, 또 우리가 조선해양 쪽에는 이 프로펠러라든지 화학하고 에너지 쪽은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기구를 만들 수 있고, 의료 쪽은 뭐 이런 뼈 같은 것도 이제 3D 프린팅으로 만들고, 이제 치과는 임플란트, 또 항공은 뭐 보잉사 같은 데서 3D 프린팅으로 이 날개를 전체를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 교육 뭐 이렇게 해서 이 3D 프린팅 자체가 많은 용도로 아마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많이 형성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은 우리 주력 산업을 3D 프린팅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1,1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3D 프린팅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울산 테크노 산단에 3D 프린팅 벤처 지적 지식 산업 센터를 지금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D 프린팅 품질 평가 센터를 우리 TP에 만들어 가지고 품질 평가하고, 또 이번에 국립 3D 프린팅 연구원을 울산에 건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R&D 역량이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유수기관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 그래서 영국의 AMRC라고 해서 보잉사의 뭐 그런 것들을 다 해주는 그런 3D 프린팅 연구센터인데, 여기하고 우리가 울산에 분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또 EMI라고 EWI 미국의 또 3D 프린팅 연구소하고 분원을 만들어서 공동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수요 연계형 R&D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현대중공업하고
한국생산연구원 우리 울산정보산업진흥원화 해가지고 아이템을 정해가지고 3D 프린팅으로 상용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력 양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3D 프린팅 인력 양성 센터를 한국폴리텍 울산 캠퍼스에 설치해가지고 연간 한 100명 정도 만들어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3D 프린팅 특화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D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그 적층 3D 프린팅인데 이 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니시티에 아마 50명 정도 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3D 프린팅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제품을 팔도록 하고 3D 프린팅 마더 팩토리를 구축해가지고 3D 프린팅 선박용 총매 이런 3D 프린팅 부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더 팩토리를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울산에는 3D 프린팅 갈라인 울산 행사를 했어요. 우리가 9월 13일 날 울산 다보스 포럼을 다보스하고 같이 했습니다. 하고 같이 우리가 3D 프린팅 갈라인 울산을 해가지고 국내외 제조, 의료, 기금속 62개 업체가 참여해서 82개 부스를 만들어서 한 12,000명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영국, 미국, 호주, 타이완 등 주요 선진국의 연구기관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이 개막식도 하고 그다음에 이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도 하고 요게 이제 내가 우리 아들하고 탔는데 여기 3D 프린팅으로 우리 국내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전기차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그날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이걸 며칠 전부터 주문해가 신청해가 탔는데 이게 이제 라이노라고 코뿔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기차하고 연결해가지고 3D 프린팅으로 차체를 좀 만들어가지고 유니시티에서 상용화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제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공유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미래학자인 제레일 리프킨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유의 종말을 해가지고 이제는 소유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연결과 개방과 공유 시대가 왔다 해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공유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 시대의 이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에 6개가 공유경제 관련 기업입니다. 보시면 우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동차라든지 자전거 장난감 이런 게 사는 것도 있지만 주로 서로 이제 빌려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물물교환, 그다음에 공간 공유, 이거 호텔 아닙니까? 에어비앤비. 사실 에어비앤비는 호텔 하나도 없이 지금 시가총액이 70조 정도. 몇 년 만에 에어비앤비 호텔이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우버도 자동차도 한 대도 없이 유니콘 기업이 돼가지고 몇 년 만에. 그래서 이제 공유경제가 앞으로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소카라든지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분야가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유경제가 또 여러 가지 질서가 없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공유경제 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보고 이 자동차 쪽은 울산은 조선해양 자동차 설계화고 합니다만 자동차도 앞으로 이제 이 빅데이터라든지 사물통신이 돼가지고 이제 지능형 자율주행차로 가고 2035년은 75%가 이제 자율주행차가 된다고 이렇게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유 자동차 시대로 가고 또 이제 그 연료 측면에서는 전기 자동차가 지금 나와가지고 2030년에는 신차 시장의 30%까지 전기 자동차가 차지할 것이고 아마 2020년이나 늦어도 2040년까지는 각 나라가 디젤 자동차 생산을 안 한다고 아마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고 이 우리 울산은 수소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수소 자동차도 2050년에 한 18% 정도 점유를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자율주행차하고 공유 시대하고 이 수소 전기 자동차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고성능 친환경 미래 자동차가 되는 경우에 이 자동차를 이제 안 사니까 빌려 쓰고 이러니까 이 자동차 아마 판매 대수가 엄청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차피 자동차 판매 대수가 줄면은 그 자동차를 만들면서 나오는 데이터를 잘 가공해가지고 그걸 제공해주면서 서비스업으로 돈을 벌어들이지 않으면은 자동차 산업이 견디는 게 힘들다. 그리고 또 생산할 때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런 모바일로 간편 결제를 하고 은행 안 가고 또 로보 어드바이저로 내 자산도 관리하고 뭐 증권도 추천받고 최근에 그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가 나왔잖아요. 인터넷뱅크. 이건 전투가 없잖아요. 없는데 국내 카카오뱅크가 3주 만에 200만 계좌를 돌파했어요. 그 2개월 만에 대출이 2조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이라든지 일본에도 위뱅크, 마이뱅크 해가지고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다 초연결, 초융합이 돼버리니까 예금 수수료도 대출금리도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고 공인인증서도 없어도 되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신용 조회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뱅킹이 아마 잘못하면 기존 우리 오프라인 은행의 대부분 많은 것을 잠식하지 않을까. 정신이 똑바로 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론, 뭐 아까 제가 보셨습니다만 이제 드론으로 출퇴근도 하는데 이 물류가 핵심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 우리나라는 군 수요 중심으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 수요가 많이 증가될 걸 보고 앞으로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 드론 공공수요 개발을 위해 가지고 공공건설, 하천관리, 뭐 산림보호, 수색정찰, 우리 울산 같은 게 화학에너지 안전 이런 분야에 드론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택배를 한다든가 물류, 농약 살포, 촬영, 탐사, 뭐 택시 드론, 건축 설계까지 드론으로 이렇게 많이 되면은 이게 급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공력 인증 교육도 인프라 구축도 해나가고 있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전문 인력 양성 또 교육 자격증 제도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많은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콘텐츠 이거 아마 여기 안양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앞으로 아마 제4차 산업혁명의 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도 관광, 문화, 의료, 제조 이게 같이 융합이 되지 않는 그런 분야가 없는 가장 융복합 대표 산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어느 제조업이라든지 화학보다 크고 이 세계시장 성장률도 한 22% 이래 되는데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죠. 앞으로 이제 이런 AR, VR이 모든 분야에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AR, VR 사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거 아마 동대문에 가면은 홀로그램 거기 가보면 아주 재밌다고 가보시는 분이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거기는 3차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가수를 보는 것처럼 완전히 착각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런 우리 AR 분야 그래서 울산도 제조업하고 의료업하고 관광업에 AR VR을 융합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든지 AR VR 테마파크 또 글로벌 게임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뭐 성과가 좀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뭐 역사 콘텐츠라든지 생태환경, 뭐 태화강이라든지 울산 알프스, 그 다음에 고래야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제조, 울산의 제조업하고 또 의료, 울산은 또 의료 쪽이 좀 강합니다. 유니스트하고 울산대병원. 이래서 이것을 이제 AR, VR하고 연계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사실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보고 인류의 미래가 이제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빅뱅 시대에 부가가치 창출이 아마 2030년에 16조 불이라고 뭐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인공지능을 많이 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가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이다. 산업혁명 후 유례없는 진보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가 이제 인공지능밸리로 이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서 인공지능 연구 또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SK 이런 데서 인공지능을 많이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합니다. 뭐 미국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에 미일 독 경제가
지금의 2배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엑센추어에서 이렇게 추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그 알파고 사건 이후에 한국도 뭐 부랴부랴 판교에 지능정보연구원을 개헌해서 민간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정부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 연구하는 걸로 지금 연구원을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조금 아쉽고 뭐 인공지능은 지금 무궁한 이런 사용처가 있습니다. 이거 알렉사라고 해서 인공지능 개인 비서, 또 커피 만드는 로봇, 또 알파고 뭐 바둑 두는 거, 또 뭐 요즘 보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초밥하는 로봇, 뭐 꼬치 끼는 로봇, 뭐 상담 로봇, 뭐 민원 상담 로봇, 뭐 수술 로봇 해서 이 인공지능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사용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 빅뱅 시대가 오는데 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은 전문가들 얘기가 우리 전기 쓰듯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아마 빅뱅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바꾼 애플이나 구글, 페북도 이 인공지능 밸리로 이제 총 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바꾸고 세상을 지배를 하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은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미국, 독일 경제가 지금보다 배 이제 성장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성장이 2.7%인가 이래가지고 지금 세계 평균 3.2%보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또 서비스도 많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신문에 보셨습니다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테슬라의 CEO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다. 머스크가. 그래서 우리가 화성으로 우리가 탈출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그거는 아니다. AI 인공지능 종말론을 부딪힌 사람은 상당히 무책임하다. 인공지능은 우리 인류의 평화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마 테슬라의 이 머스크 CEO는 아마 인공지능 킬러 로봇을 만들지 말자. 또 전쟁 로봇을 만들지 말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아마 이게 무슨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유엔에 건의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킬러 로봇이라든지 전쟁 로봇을 만들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을 길거리 걸어가다 살육도 할 수 있고 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좀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주장하는 이 편인데 이분은 또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인공지능도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선한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윤리의식을 함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 인류에 기회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게 악한 목적으로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가지고 저렇게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또 인공지능을 그렇게 활용한다면 이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의 두 거두가 이렇게 지금 설전을 벌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이 좀 더 윤리의식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어떤 제한을 좀 둔다든가 이렇게 하고 유럽에는 인공지능에 인격을 부여하는 그런 법도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아마 이끌어갈 핵심이 아닌가. 그런데 이 인공지능도 데이터가 없으면 못 움직여요. 그래서 데이터 시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준비는 세계 25위예요. 여기 보면은 미국 대비 한국의 ICT 융합 분야 기술 격차가 적게는 3년, 많게는 6년 정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고, 이 중국이 28입니다. 우리가 25위라서 이게 너무나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수준은 IBK 경제연구소에 보면은 중소기업 4차 산업 인식 수준을 보면은 한 89% 정도가 뭐 들어만 봤다. 전혀 모르겠다. 또 52.3이고, 또 준비, 대응사항은 중소기업의 대응사항은 94%가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했더만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 뭐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게 31.8%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또 중소기업에 필요한 그런 솔루션도 많이 소개하고 해서 단계별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우리 스마트 공장은 이 4단계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통계를 보니까 이 81.2%가 기초 수준입니다. 기초 수준이라는 거는 그냥 정보 시스템 몇 개 만들어 놓았다는 거거든요. 중간 1이라는 거는 실시간에 정보를 받는다는 겁니다. 실시간에 받는다는 것은 모든 이런 공장에 센서를 박아놔가지고 그게 자동으로 아까 뭡니까 사이버 그 시스템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정도만 상당한 겁니다. 중간 1. 중간 2는 그걸 받아가지고 실시간에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하는 게 중간 2입니다. 중간 고도화라는 거는 완전히 이제 CPS 시스템이 돼가지고 의사결정도 하고 인공지능이 전부 회사를 움직이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단계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우리 중소기업들도 그 맞는 그러한 솔루션을 좀 도입해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좀 도입을 해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지 않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세를 한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심층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은 그물이고 공고이라든지 대중소기업 뭐 다 나하고 관련이 있다 해서 연구하고 CEO부터 연구 공부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 우리 기관, 우리 기업의 강점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와트 분석도 해본다든가 이렇게 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재 확보, 인력 양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IoT라든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걸 아시는 그런 전문가를 확보해가지고 또 연구를 한다든가 그리고 지역대학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도 이렇게 지금 오늘 하는 행사도 뭐 아무래도 인식 제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네 번째로는 오늘 뭐 수어지게로 해놨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은 서로 융합하는 겁니다. 정보통신, 지능정보기술이 제조업하고도 융합하고 뭐 의료하고도 융합하고 뭐 또 뭐 호흡하고도 융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방형 협력체계 이렇게 자꾸 모여가지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게 중요하고 정부하고 민간 역할을 분담해서 정부는 이 공공수요를 창출해주고 규제를 완화해주고 R&D를 지원해주고 민간은 그걸 받아가지고 기술개발, 서비스 개발, 상용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다섯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라든지 또 경영 시스템 구축 또 이렇게 해서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기술 시스템이라든지 인사, 재무, 생산 이런 모든 것들도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변화를 추진하고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여섯 번째는 이제는 그 하드웨어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뭐 하드웨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하드웨어 시대를 지나가지고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런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개발이 안 되면 여기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통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데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일곱 번째로는 이 정부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처별로. 의료는 뭐 보건복지부 뭐 들어오는 국토부 뭐 산자부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라든지 기업에 융복합에 집중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협력한다든가 완제품하고 부품이 협력한다든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협력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오늘 뭐 제 강의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안양에 계시는 우리 CEO 여러분들의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또 기업을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